현재 북한의 도발과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which is wide. 각 상임위의 과제와 운영 방향을 통해 22대 국회를 전망해보는 시간, 오늘은 정보위원회 순서입니다. 달라진 북러 관계를 살펴보고 북한의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에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지 신성범 정보위원장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하고는 참 인연이 깊으십니다. 네네. 오랫동안 이제 고정 패널을 하셨고 또 이제 지난 4월에 8년 만에 이제 국회에 또 돌아온 기념으로 저희 프로그램에 또 출연도 하셨습니다. 지난달에 22대 국회 상반기 정보위원장으로 이제 선출이 되셨습니다. 소배와 또 앞으로 이제 이 정보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보위원회는 그러니까 국가정보원하고 다른 부문 정보기관을 그러는데, 그래서 국방부에도 국방정보본부, 정보사령부, 또 국군방첩사령부, 옛날에 기무사죠. 하고도 777 사령부라고 37 부대라고 하는데, 그런 부대를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관장하는 위원회죠.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국가 정보를 다루는 데인데, 제가 정보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좀 유심히 본 게, 우리나라 안팎 상황이 좀 어렵잖아요. 지금 바깥을 보면 2024년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이스라엘 전쟁 진행 중에 있고, 또 국내적으로 보면 북한의 위협 수위는 높아진다, 이렇게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한반도를 둘러싸고는 어떻게 보면 전에 두 개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는 정말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그러니까 이른바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 하나는 또 안보 전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무대가 어디냐? 동북아, 그중 한반도예요. 그래서 이런 경쟁의 핵심은 뭐냐? 국익 싸움인데, 국익. 네. 이게 세계적으로 한 세기 만에 벌어지는 국익 다툼이, 여기서 떨어지면 나라가 저열하는 국가로 떨어지는 거, 여기서 이기면 강력으로 올라가는, 이것 때문에 다툰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데는 핵심 요소는 뭐냐? 정보예요. 국익을 지키는, 그러니까 우리의 문과학이 촉수가 되는 게 정보기관이니까, 과연 우리 정보기관이 국가정보원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국익을 지킬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는 게 이게 가장 큰 임무죠, 정보위원으로서는. 반도체와 안보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 그 핵심은 정보다. 정보죠. 정보기관이 사실은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가장 어디가 어떻게 해야 국익이 보장되는가, 국익을 전치할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해주는 게 기초가 정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보위원장님이시니까 정보위원회와 관련된 이야기 먼저 나눠볼게요. 이 정보위는 지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북러 관계인데, 지난 9일이죠. 북한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이제 김금철 총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북러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공개적인 군사 이제 협력에 나선 건 처음인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지, 또 북러 군사 협력은 얼마나 강화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평양 가서 한 게 결국 이제 60몇 년도 있었던 조소 동맹조약, 자동 군사 개입 조약이라고 그걸 살려낸 건데, 그럼 왜 러시아와 북한이 이렇게 밀접해지고 있느냐?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러시아의 포탄 부족이라고 해요. 포탄 부족. 포탄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러시아에 아마 전문가 이야기 들으면 한 1600만 발의 포탄이 재고량이 있었는데, 이게 전쟁이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체 생산을 하거나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할 수 있는 나라, 여력이 있는 나라가 북한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 이게 지금 러시아는 하루에 10,000발씩 포탄을 쏜다 그래요. 1년에 300만 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소진돼 버렸고, 그게 이 정도의 물량을 사실은 세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우스꽝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밖에 없다는 거예요. 북한이 네. 그래서 160만 발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의 핵심은 포탄이라 이게 정설로 돼 있어요. 근데 앞으로 저렇게 푸틴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럼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도움을 달라 그럴 거라고. 네. 러시아에. 그럼 뭐냐? 잘못하면 이제 러시아가 지금은 힘은 약해졌지만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냉전 시대 때 미국과 겨뤘잖아요. 그러면 무기 기술, 특히나 미사일, 인공위성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면 아직도. 그러면 그게 북한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ICBM 같은 기술력, 예를 들어서 뭐 대기도 다시 재진입하는 기술이라든지 인공위성을 안정화시키는 기술, 이런 게 들어가면 북한의 군사력이 굉장히 고도화되면 위협이 된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아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군 정보나 정보기관에서도 유심히 볼 거라고 봐요. 북한 미사일과 핵 능력을 러시아가 어느 정도로 정말 키워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유심히 저는 볼 거라고 믿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난주에 열렸었던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이제 보내지 않았습니까? 방금 그 말씀하신 러시아가 이제 포탄이 떨어졌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에 이제 포탄을 지원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 말씀을 하셨는데, 워싱턴 정상회의 이제 선언이 바로 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주요 골자가 이제 북한의 포탄과 탄도 미사일 수출을 강력 규탄하고 북러 간 관계 밀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제 눈에 띈 대목이 우리나라의 장호진,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발언을 했는데 러시아의 반응이 제가 놀랐어요. 왜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라. 그것도 베트남 방문한 하노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한국의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안보실장의 발언에 푸틴 대통령이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푸틴과 러시아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네. 그건 분명하다.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다행히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연결에 대해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왜? 러시아와 북한이 붙으면 붙을수록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그것이 중국이 원하는 현상 유지하고는 저는 반대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 밀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전략적이게 반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중국은 편을 안 들잖아요. 러시아 북한 편을 안 든다고. 다행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중국과의 외교를 강화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할 수 없어요. 이른바 강력한 대북 확장 억제라는 부분을 미국하고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중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한다.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 이게 북러 밀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 대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실제로 이제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강화될수록 이 북중 관계인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네, 중국이 이번에 이제 북한에 이제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다 이제 귀국시켜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인원수가 10만 명으로 추산되면서 북한의 외화 벌이에도 조금 타격은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단순한 경고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실제로 이 북중 정상들이 발자국 동판을 세웠는데 이거를 올해 제거를 했거든요. 네, 앞으로 북중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이야기 좀 들어보니까 북한과 중국 사이에 뭔가 지금 삐걱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왜 그러냐? 북한과 러시아는 이렇게 군사적으로는 밀접해질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상호 보완성이 러시아와 북한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대무역 의존도가 중국의 96%로, 그러니까 중국만이 사실은 북한의 경제 제재를 가능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불투명하다고 해서는 북러 관계가 저렇게 되면 될수록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대로 10만 명의 근로자들을, 북한 근로자들을 귀국하라, 북한으로 돌아가라 요구했다면 이게 어느 정도 타격이냐? 전문가를 이야기 들어보면 한 사람당 $800, 한 달에 $800 북한 네. 근로자를. 그럼 10만 명이면은 8천 뭐 그렇죠. 1년이면 약 뭐랄까 10억 달러, 1조 원이 넘는 규모.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실제 타격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서 온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동판을 제거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언론에 보도 안 됐지만 잘 보도 안 된 부분 중 하나가
조선중앙TV가 해외로 방송을 송출하는데 지금까지 중국 위성을 활용했는데 최근 러시아 위성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네. 이런 하나하나가 보여주는 게 시그널이 뭐냐? 결국은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폭주 연합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게 나타나니까 다 잘 살펴봐야 될 거죠. 중요한 것은 중국만이 북한의 경제를 어떻게 보면 옥죄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상반기 결선 전원 회의에서 핵심 보직에 여성 간부를 이제 임명을 했고, 또 북한의 대외 선전용 월간지라고 하는 금수강산의 여성 대의원들의 업무 성과를 또 이제 소개도 하고, 최근에 이제 북한 여성들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여성의 리더십도 이제 부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북한의 행보들이 바로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포석을 두고 좀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우리 국정원의 뭐 국가정보원에서 아마 분석을 하겠죠. 저는 뭐 그런 능력은 안 되고, 다만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리일규라고 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 참사라는 분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부분에 제가 눈길을 낀 대목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2012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젊은 김정은이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여성들을 대대적으로 써야 국제사회에 인정받는 소리를 했다는데 뭐 하나. 네. 두 번째는 지금 외무상 외교장관이죠. 최선희 씨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났는데 부상 그러니까 차관이죠. 최선희 차관 이야기를 하니까 저 차관 아닙니다, 국장입니다라고 했더니만 김정은이 담당 비서를 갖다가 훌륭한 여자들 그렇게 많이 쓰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 능력 있는 사람이 여기 있냐고 그 다음 날인가 부상이 됐다는 거예요, 차관이. 이런 걸로 봐서는 김정은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여성에 대한 정책을 강화한다는 차원이지, 제 눈에는 네. 그리고 김주의 딸까지 연결시키는 북한 사회 속성상 어렵다. 우리 북한은 뭐 옛날 보면 제가 보기에는 5, 60년대 우리 농촌에 좀 봉건 사회 비슷한 건 아닌가 싶어서 김주애가 후계자 될 가능성이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를 조금 다뤄볼게요. 정보위원회에서는 정보 유출 문제도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번에 최근 국산헬기 수리온 그리고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죠, KF-21과 관련한 자료 등 이제 군사 기밀을 판매한다는 텔레그램 계정이 이제 생겨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군과 국정원, 경찰이 합동 수사 중이기는 한데, 이게 어떤 사안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또 방위산업 기출이 이제 유출이 인정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또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국가정보원도 역할을 국내 정치는 이제 다 완전히 정보 수집 안 하는 거고, 산업기술 방어에 힘을 쏟겠다고 들었습니다. 또 방첩사령부도 방산업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경찰도 하고 있을 텐데, 다만 대한민국에서 산업기술 부분이 갈수록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또 방산 기술이 전투기다 자주포다 탱크다 해서 많아지니까 각국에서 아마 그걸 훔치려고, 네. 또 꼭 적성국 이른바 북한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 있지만 제3국에서도 당연히 시도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 네. 산업 스파이 문제는 아마 적절하게 대응을 저는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면 방위산업기술 그리고 우리 방산기술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이렇게 20억 원 이하 벌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굉장히 처벌 조항은 강하다고요. 네. 수사의 역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기관으로 일평균 162만 건의 이제 그 정보 사이버 공격이 들어왔는데, 이 중 이제 80% 정도가 북한 쪽 게 이제 해킹으로 분류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무기, 방산업체 방해 공작이 참 이제 거센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어떤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될까요? 지난번에 우리 당 국민의힘의 박충근 의원이라고 탈북자죠. 탈북 김정은 종합군사대학 출신이신데 그 세미나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북한이 사실 숨은 무기가 이 해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지에서 머리 좋고 똑똑한 과학 영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교육만 엄청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니,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왜? 국제 무대에 나가서라도 해킹해서 가상자산 탈취하죠, 돈 마련하죠. 심지어 내가 소니 픽처스 다 했잖아요. 이게 그 정도 능력 있는 해커들을 엄청 키운 거예요. 국가에서 기술을. 네. 여기에 대한 화이트 해커로 대응도 우리 하겠죠. 근데 이 문제는 큰 문제니까 글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기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저는 국가정보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강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그럼 저는 꼭 증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요,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이제 다음 주죠. 23일에 이제 전당대회가 열려서 당 대표도 뽑고 이러는데 이 당권 주자들이 지지들 간 몸싸움이 일어났고 또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을 두고 또 굉장히 싸우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당은 당 대표 선거가 갈수록 이제 격화되고 있다. 갈등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 그래서 전당대회가 끝나도 마음의 상처는 조금 남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과열된 당권 경쟁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요? 과열, 격화 이런 표현은 맞죠. 그러니까 왜 맞느냐? 지금까지는 우리 당 그러니까 우리 당 계열의 전당대회가 사실은 약간 좀 점잖았잖아요. 점잖았죠.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 영부인의 문자 그다음에 댓글 부대, 배신자 이렇게 자극적인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정당에서 또 경쟁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당권 투쟁이긴 하지만 저는 그 정도로 극한되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조금은 에피소드가 많고 왜 이래 하는 소리는 언론에서는 할 수 있겠으나 좀 냉정히 보면 그렇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역사를 쭉 보면 미국 같은 예를 들어서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미국 전당대회는 아예 난리가 난 적도 있어요. 체류탄 터지고 68년에 시카고 전당대회 이런 거 블러디 컨벤션에 피가 많이 나가지고 그때는 반전 베트남의 전쟁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 당 자체가 쪼개져서 민주당이 네. 베트남 전쟁에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가 나눠져가지고 전당대회를 못하고 거기서 시위가 벌어져 경찰이 개입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다. 다만 이제 익숙하지 않은 관계가 벌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19일 날 투표 시작이 23일이 아니라 19일이에요. 19일. 네, 19일부터.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1차에서 끝나느냐, 결선까지 이런 거더라고요. 저는 성패를 예측할 수 없는데 누가 되든 대표가 되고 나면 또 대통령과의 관계도 저는 정상적으로 상호 인정하는 쪽으로 좀 잘 풀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다 낙관적으로 이제 네.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제 벌써 드릴 시간이 됐네요. 요즘에 그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 국회의원이시고 정보위원장으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 8년 만에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22대 국회에 임하시는 그 각오가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우선 8년의 공백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요 가까이서 저 다시 봤으니까 네. 하얀 백지 상태는 아니었고 다만 지금 국회 상황이 제가 있을 때하고 또 많이 달라졌으니까 너무 진영이 많이 갈라져서 익숙하지 않은 장면이 많아서 저도 당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우리 지역이 경남 서부 사군인데 그나마 좀 지역을 살리는 흔히 하는 말로 좀 먹고 살 게 뭐 있냐를 좀 고민해야 되는 거고 또 정보위원장으로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그 전통적인 안보가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할 거냐 해킹 공간 이런 거라든지 네. 우주 인공위성 이런 문제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라든지 지금은 더 큰 게 뭐냐면은 인터넷 댓글 문화행사 인적 네트워크 구축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국민에게 심리에 영향을 주는 인지전 영향력 전쟁 이런 거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가정보기관이 얼마나 대처하고 있나 이런 걸 한번 제가 좀 유심히 보려고 합니다. 네. 상임위원별로 그 여야 간의 좀 대치 분위기 이런 게 이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싸우는 부서 그 상임위도 있고 정보위는 위원장님 특유의 제가 이제 같이 방송을 하면서 방송 직전에도 그렇고 덕담도 많이 하시고 좀 화합형 스타일이신데 정보위는 아시는 대로 원래부터 네. 그렇게 국익과 안보라는 데서는 한치에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데니까 네. 또 숫자가 적어요. 12명이거든요. 12명. 네. 7대5에 7대5. 양당에 네.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우리 당의 추경 원내대표도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네. 7대5라는 구성
12명이라는 제한된 숫자, 그 다루는 주제 이런 게 사실은 여야가 다툴 리는 별로 없죠. 알겠습니다. 네. 자,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신성범 정보위원장을 모시고 한반도 정세와 사이버 안보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